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어제 대선 경선 포기하겠다 그리고 의원직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민주당은 사퇴쇼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논란 끝에 대선 주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 대선 출마 접겠다. 거기까지나 그럴 수 있다 싶었는데 의원직까지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내비쳤고 이준석 의원도 역시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일단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 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권익위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최소한의 구성 요건도 되지 않는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전혀 의원 개인이 소유 관계나 아니면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에서 윤희숙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권익위까지 비판했어요.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권익위에 조사 의뢰합니까? 국민의힘 내에 조사위를 설치해서 본인들이 판단하지.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권익위 결과 나왔을 때 민주당을 비판했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난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권익위 탓하는 것부터가 우습고요. 그리고 어제 윤희숙 의원의 저런 태도로 정말 의문의 일패를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첫째가 윤석열 후보세요. 예. 어제 비전 발표회 했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목도가 없었습니다. 네, 예. 오직 윤희숙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의문의 일패자들은 탈당 요구받은 5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의원직 사퇴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걸 살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도 매우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준석 대표의 말이었어요. 네. 권익위에 직계 존속에 대해서 조사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낸 게 윤희숙 의원 아니에요? 근데 무슨 연좌제입니까? 예. 그럼 연좌제를 이끌어내려고 이런 행태를 한 겁니까? 정말 연좌제의 뜻을 모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힌 건데요. 이건 농지법 위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저는 이걸 농지 투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이게 절대 농지를 샀으면 농사 짓겠다는 말이 맞겠다. 이게 관리 농지가 아닐까? 그랬더니 관리 농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더군요. 그 차이 뭐예요? 절대 농지는 거의 그 농사만 지어야지 풀릴 가능성이 제로로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관리 농지는 주변에 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든지 등등에 따라 풀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대개 땅 투기를 하는 분들은 관리 농지를 사게 됩니다. 예. 그런데 산 시점도 되게 애매합니다. 2016년에 사는데요. 이 2016년은 당시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때 새누리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인가요? 이름이 하도 예. 바뀌어가지고 그때 180석 얻는다고 보도 날 때거든요. 근데 그때 윤희숙 의원은 KDI에 있고 세종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윤희숙 의원의 제부, 그러니까 아버지로 따지면 사위가 되죠. 사위가 2016년 초까지 그 당시에 실세였던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그 보좌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개 기재부는 나중에 모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뭐 단지 조성이라든가 국책 사업은 기재부 예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내용 다 알 수 있고 그 장관의 정책 보좌관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위가 그만두고 그게 몇 달 있다가 이 땅을 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는 동대문에 거주하셨어요. 동대문에 거주하시던 70대 말에 아버지가 딸이 살고 있는 세종시에 관리농지라고 보이는데 그곳에 3,000평 이상의 땅을 삽니다. 저 농사 지어봤는데요. 저희 아버님 때문에 돌아가신 그때 50평인가 하셨거든요. 저 주말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50평도. 근데 3,000평이면 중농 규모거든요. 예. 이거를 70대 말에 노인이 땅 지으려고 사셨다고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첫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이고요. 네. 이해충돌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되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농지법 위반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작 준 거잖아요. 소작 주고 1년에 7가마니씩 땅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8억 원 정도에 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18억 내지 30억. 그러니까 최하 10억 이상의 차익을 본 저는 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투기본이 특수본이 철저하게 조사할 사안인데 이것을 저런 눈물쇼로 가리려고 한 저 정치 그리고 권익위 탓하는 저 정치 정말 나쁜 정치입니다. 예. 충분하게 설명하셨으니까 충분하게 반론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농지법 위반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농지법 건의위에서 나온 게 농지법 위반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여당이 그때 그 투기 의혹으로 12분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가 됐는데 예. 이번에도 12분, 야당도 12분으로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측면도 있고요. 아, 맞췄다고요? 숫자에 맞췄다. 네. 맞췄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26년 전에 결혼하고 난 뒤에 분가했지 않습니까? 네. 분가했는데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그게 관여한 증거도 없고 농지법 위반을 걸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볼 땐 지나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당 이제 민주당에서 사퇴 쇼라고 말씀하시는데 동료 의원이 여야를 떠나서 정치 생명을 걸고 사퇴를 하는데 사퇴 쇼라고 보는 건 좀 도리상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윤희수 의원이 이 사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아시지만 예.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해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네.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들을 계속 공격했고 또 본인이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도 공격을 계속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참신하고 정책 지향적인 정치인의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예. 이 부분이 상처가 나서는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본인의 판단.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퇴 결단을 하고 난 뒤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를 하고 문제 삼고 또 네네. 뒤지고 사실관계 들어가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 교체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부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예. 논지를 흐리고 논란의 중심을 옮겨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겠다 예. 해서 결단을 내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결단인데 어쨌든 솔선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봅니다. 기자회견장에 이준석 대표가 와서 네. 만류하면서 눈물까지 보였어요. 네. 같이 또 윤희숙 의원도 눈물까지 보였고. 우리도 이 뭐 대표의 눈물은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도 기자회견장을 가보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지만 그게 눈물이라는 게 뭐 사정 각본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의원이 결단을 하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그 결단을 만류하고 말릴 수 없는 그런 명분이나 대의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뭐 역량 있는 정치인이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안타까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공격하고 비판하고 논란이 가득한 정치권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인간미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표의 눈물은 쉽게 보이지가 않던데요, 원래. 지금 코로나로 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드시면
극단적인 선택한 분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눈물은 그럴 때 흘리는 겁니다. 국회의원직이 뭐라고 그거 사퇴하는데 웁니까? 저건 정말 국회의원 혹은 엘리트 정치인들의 세계입니다. 저걸 보고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정치인이 눈물을 흘릴 땐 국민을 위해서 흘리는 거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는 뭐라고 미사역으로 갖다 붙여도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저만 해도 어제 언론 보도 보고 언론이 다 미화했잖아요. 뭐 윤희숙이 쏘아 올린 큰 공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봤어요. 그렇게 기사 쓴 분 앞으로 취재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를 뒤집은 건 네티즌들입니다. 진짜 기자들 반성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윤희숙 의원 본인만은 아버지가 8억 주고 이게 절대 농지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기자들이 취재해 주셔야죠. 만약에 관리 농지의 땅을 샀다면 그거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몰랐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저는 정말 이상했던 건 이분이 자꾸 친정아버지임을 강조합니다. 이게 이조 시대도 아니고 지금 친정아버지, 이분 시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아버지 예. 한 분이세요. 굳이 그 앞에 왜 친정이라는 자를 붙이십니까?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상속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선과 연결시켜서 크게 만드는 건 윤희숙 의원 본인이다. 아니 윤희숙 의원이 대권 후보 사퇴하는 게 지금 윤석열 후보 사퇴라면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지만 윤희숙 후보 사퇴하는 게 지금 지지율이 몇 프로인데요. 이걸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뻥튀기 시키고 만드는 것은 다 본인이고 예.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댓글들 보십시오. 기사 댓글 보면 이준석 대표가 혹시 그 지역구 물려받기로 했어요? 이런 댓글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절대로 지금 지역구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댓글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제부터는 이 많은 의혹을 특수본도 수사해야 되겠지만 예. 언론도 어제까지 정말 칭찬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팩트들이 나온 이상 칭찬만 할 일인지 이제부터 취재하셔서 진실을 알려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대선 하지 마세요. 윤희숙 의원과 대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건 또 윤희숙 의원 문제로 나머지 11분, 그중에 탈당 요구받은 5분 의원직 사퇴하실 건가요? 그리고 제 기억상 의원직 사퇴된 분 딱 한 분입니다. 심학봉 의원인가요? 의원직 예, 사퇴가 그 성 됐었나요? 관련 문제로 사퇴하셨어요. 어쩔 수 없어서 네네. 그때는 국민의힘 쪽도 동의한 건데요. 예. 그 이후에 의원직 사퇴된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윤희숙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남아있는 표결 절차가 있고 또 여기서 가결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를 떠나서 동료 의원의 관련된 사안은 처리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은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도 혐의가 명확하고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예가 많지 않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부친의 부동산 의혹으로 제출한 사표를 처리할 때 여야 의원들이 가지는 심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 본회의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국민 앞에 사퇴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사퇴 의사가 강할 경우에는 이게 본회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예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캠프에 많은 그 부동산 의혹 관련 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윤석열 그 캠프 측에서는 문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부터 해명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 토론에서도 홍문표 의원이 나오셔서 네. 윤희숙 의원 아버님의 땅 투기 의혹, 농지 투기 의혹을 가지고 또 대통령을 끌어들이더라고요. 예. 대통령의 경호실은 투기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어요, 그 땅은. 그러니까 껄핏하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 나쁜 태도,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존에 거주하시던 양산집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네네. 경호처에서 반대해서 할 수 없이 샀는데 그 주변에 농지밖에 없어서 농지 산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못 사게 하십시오. 근데 법적으로도 할 길이 없으니까 정치 공세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윤석열 의원의 소위 그 사직 퇴직 그 표결 들어갔을 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19대 때 이런 일이 생겼으면 동의했을까? 저 동의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본인 말대로 저는 믿지 않아요. 근데 본인 주장은 아버지가 땅 사는 걸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대문에 사시던 아버지께서 70대 말이셨어요. 근데 세종시에 딸이 살아요. 딸이 사는 그 주변에 땅을 사는데 딸과 의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딸이 혼자 꿋꿋하게 사는 딸입니다. 예. 당연히 의논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의논 안 했다면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면죄부까지 줬다면 네. 사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래서 아마도 김남준 대변인이 이게 쇼다, 쇼로 끝날 거다 이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예. 이번에는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 결국 다음 주 월요일에 30일에 열리게 됐고 개정안 역시 이때 상정이 될 텐데, 그런데 이에 앞서서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한 부분을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이제 지금 본회의는 30일 날 오후 4시인가 뭐 열리기로 된 건데요. 전원위원회는 뭐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제기했는데 네네. 국회법상의 전원위원회는 뭐 정부 조직에 대한 법안이라든가 조세, 국민 부담의 사안일 경우에는 열 수 있다고 돼 있고 네. 최적 의원 4분의 1의 찬성에 의해서 개회가 가능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에 의해서 의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전체 의석 여야를 막론한 전체 의원들로 넓혔을 뿐이지. 그러니까 의원 300명 다 부르자 이런 거잖아요. 일단은. 네네네네. 예. 근데 이제 기능은 사실 상임위원회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다라는 조항만 빼면 심의 절차나 의결 절차가 상임위원회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이것을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가지고 전원위원회를 열자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새벽 4시에 법사위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놓고 네. 거기다가 야당 의원들이 없는 틈을 타서 독소 조항을 더 강화시킨 원래 법안보다 더 강화시킨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이게 논란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해 봅시다 하고 전원위원회를 열겠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가고요. 예.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야당의 강한 반발, 뭐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 국제언론기관, 국내 언론기관의 강한 반발에 맞서서 여론전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강한 반발에 대한 김빼기 예방주사 놓겠다라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전원위원회를 뭐 거치더라도 본회의에 올리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하던 대로 입법 독재하겠다는 건데 복잡한 절차 거치지 말고 법안 처리를 포기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저 여쭤볼 게 있는데 그 법사위에서 독소 조항을 추가한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면제 고의 중과실 추정 부분에서 강하게 돼 있던 명확한 의혹이라는 부분은 명확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라는 말에서 명확한 용어를 뺐다든가 대상을 늘렸다든가 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대상 아침 어디를 언론에 다 늘렸습니까?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대상을 늘렸다는 게 누구를 늘렸습니까? 지금 명확한 고의 중과실의 혐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한이라는 용어를 뺨으로 해가지고 자의적 자태를 늘린다든가 한 부분들이 두세 구절이 있어요. 아침 신문 안 아닙니다. 보셨어요? 그 아침 신문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법사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아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신문 온 언론이 다 보고 보도를 한 그러니까 제가 부분이에요. 말씀드리는 건 신문 보고 독소 조항이 추가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사위에서는 문제 제기됐던 언론단체에서 문제 제기됐던 조항을 완화해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언론피해구제법 관련하여 그 언론 보도를 쭉 봤는데요. 언론 보도가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연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법을 사실 언론 자유라는 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자유 중에 하나인데 예. 이걸 대선 앞두고 상임위 구성 바꾸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맞냐. 이 부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한다. 네. 늦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총선 끝나고 바로 논의를 시작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지금 언론이나 언론단체들 너무 호들갑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가짜뉴스가 막 창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조항도 무슨 얘기냐면 그 악의적인 보도에서 악의적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현재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엔 이게 없나? 있어요. 진실이 아닌이라는 표현으로 있습니다. 그건 안 모호한가요? 법에서 규정할 때 한없이 모호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5가지 중에 문제되는 조항을 완화해 간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 국경 없는 기자회에 초기에 전달된 안이 아마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징배제의 대상이 되는 그 안이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민주당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예. 애초에 저는 권력자들은 빼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빠진 안을 국경 없는 기자회에 보내도 국경 없는 기자회가 같은 입장일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국경 없는 기자회는 그 대한민국 언론인 단체와는 다릅니다. 예, 팩트에 기반한 논평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 중에 가장 나쁜 것은 취재 과정에 위법성이 있을 때, 스토킹 취재 이런 거 했을 때 공익적인 보도라도 팩트 보도를 해도 무조건 이 대상이 된다.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이미 이 법에도 그렇고 기존 법의 5조에 공익적인 보도는 제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의 그 후속 조항을 보면 법 위반이 있더라도 법 위반이 정당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에 대한 거예요, 이건. 예. 근데 예를 들면 취재 과정에 사실 무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기자들이. 저도 과거에 그런 적 있습니다. 담 넘어서 기업체에 들어간 적도 있거든요. 제 25살 때. 근데 그게 무리한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제가 한 보도가 대우 노동자들의 파업을 생생하게 전했기 때문에 문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마찬가지로 예. 설사 취재 과정에 무리가 있더라도 내용이 공익적이고 팩트에 기반해 있다면 그리고 팩트를 찾으라는 노력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 이거를 자꾸 나와서 논평하는 분들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세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새벽 4시에 예를 들어서 제외 대상 문제를 가지고 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것은 그 자구 체계 심사의 권한을 벗어난다고 해서 제동을 걸은 사안이 있고요. 예. 지금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주당에서 선의로 해석하시는 것이지 고의 중과실 추정의 문제에서 입증 책임 문제도 네. 지금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다 지웠고 그다음에 그 당사자뿐인 예를 미투라든가 그다음에 위안부 정언이나 학폭 정언은 지금 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의혹만 제기하는 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연속 대형 사건의 경우 연속 비리 보도도 불가능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인터넷 언론이라든가 예. 인용해서 보도하는 걸 사실상 막아놨고요. 그다음에 제한 범위도 지금 1급 이상 고위공무원하고 정무직이라고 했지만 가족이 한다든가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문제를 걸면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법안 지금 문제 제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기 언론 자유와 입증 관련된 부분인데 책임은요. 열람 차단 청구권 문제도 그렇고요. 아닙니다. 조항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네요. 아니, 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입증 책임이 피해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입증 책임을 시민에게, 힘없는 시민에게 지우는 게 문제라고 주장한 건 민주언론 시민연합 단 한 군데예요. 그리고 민변이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주장하는 시민단체 일부의 주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입증 책임을 언론사와 예. 그 피해자가 반반하면 사실 그 악의적 허위 왜곡 보도의 1, 2, 3, 4 케이스는 없어져도 돼요. 이 얘기 조금 더 하실래요? 아니면 비전 발표 얘기 좀 할까요? 네, 비전 발표하죠. 비전 발표, 예. 어제 비전 발표 있었거든요. 거기서 몇몇 분의 발언 좀 보겠습니다. 예.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의 은폐를 위해 사법기관에게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이태원에서 한 젊은 사장은 이 정부는 악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더군요. 그 고통과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실패한 정책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엄청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로 흔들리는 중소상공인이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발표인지 무슨 초등학교 학예의 발표처럼 그래 느껴집니다. 뭐 갖고 온 거를 그냥 쭉 읽기만 하는 그런 무슨 발표회가 돼버려 가지고 굉장히 좀 싱겁게 됐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떠셨습니까? 저 봉숭아학당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KBS 개그 콘서트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국민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예. 무엇보다 저 내용 하나도 안 들어보고요. 윤희숙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1차 비전 발표회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는 게 맞습니다. 예. 학예회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각 후보의 준비 상황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별력 있게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뭐 행사를 한 것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각 후보마다 7분 주어지고 그다음에 질의 토론이 없고 그냥 연설을 한 거잖아요. PPT를 띄웠다 뿐이지 연설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변별력을 가지는데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언론 보도도 중심 후보 몇몇 사람 중심으로 보도가 다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의 앞선 후보들을 부각시키는 효과밖에 없어서 제가 볼 때는 12분의 후보 중에 마음이 편치 않은 후보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원래 그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네. 당 지도부가 원래 기획한 의도대로 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 윤석열 전 총장 그 발언을 보면요. 이름을 꼭 지목했잖아요. 조국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추미애 그 후보가 윤석열 정부가 그 정부가 생길 일 없을 없다. 것이다. 네, 예, 이렇게 말했네요. 얘기했는데 저는 거꾸로 그럼 최순실은 있을 건가 보죠. 윤석열 정부에.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특정인을 디스하는 그런 발표회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결국은 본인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남 탓하는 비전 발표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근데 저는 보면서 각 7분 정도씩 다 했잖아요. 근데 먼저 하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른 후보 발표할 때까지 중간에 가신 분들이 많대요. 예의상 기다리는 게 맞는데 처음에 가이드라인은 끝나고 가도 좋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걸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했고 윤석열 후보가 실명을 거론했다고 막 발끈하던데 지금 이게 비전 발표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얘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경험치에 근거해서 문제가 있었던 불공정의 문제라든가 여론조작의 문제는 엄단하겠다, 원천 봉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거는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 중심으로 비전을 말씀하셨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평가를 합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비전 발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